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류정환 팀장이고, 이제 실제로도 좀 이제 팀장급 치고는 나이가 어린 편입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 기업에서 개발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컨설팅하고 사업, 그 다음에 기획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출판산업진흥원이나 다른 곳에서 비개발자 분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문 용어는 좀 자제를 하고 오늘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목차입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먼저 제가 재직하고 있는 마인드랩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는 업종에서 시작을 해서 종합 인공지능으로 거듭난 기업이고요. 캐나다, 미국, 그 다음에 동남아, 한국 해서 총 4개 지역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운이 좋게도 급성장을 좀 한 케이스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디지털로의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발맞춰서 급성장을 한 케이스고, 시리즈 A, B, C까지 이제 투자를 다 맞춰서 263억의 투자액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꼭 보여드리는 게 실제로 인공지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사업을 했는가 같이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항상 잔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각보다 놀랍게도 저희가 많은 기업, 공공기업, 그 다음에 금융권에 인공지능을 이미 납품을 했고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이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인공지능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느꼈든 느끼지 못하든.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럼 인공지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최신 트렌드는 또 어떤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트렌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하면은 아직도 이 인공지능 진입장벽 외부에 계신 분들한테는 되게 생소하세요. 아직도 터미네이터 같은 느낌이 나고 근데 현재 사실은 인공지능이 새로웠다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현재는 AI first, AI everywhere. 인공지능이 언제 어디에서나 도입될 것이다. 이게 더 이상 초기가 아니고 중기로 들어가고 있다. 라는 게 이미 시장에서 증명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게 더 가속화가 됐는데 이제 과거 인공지능 기술적 한계로 학술 연구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게 지금은 아예 상업적으로 완전히 나와서 지금 현재 사실은 전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인공지능은 사실은 현재 도입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미 아직 기술적으로는 뭐 초기다, 막 이제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실제로 현재 한국 시장 기준으로 인공지능 현재 도입기에 있습니다. 네, 그럼 정확히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약 인공지능과 강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헐리우드의 잘못이죠. 인공지능을 생각하시면은 터미네이터를 먼저 떠올립니다. 인간과 동일한 그 무언가, 인간처럼 행동하는 거. 그거를 저희는 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1950년대부터 있던 개념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컴퓨터 해가지고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강한 인공지능은 자아와 지성을 지니고 있는 형태 인공지능으로서 스스로 인간처럼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인간적인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강한 인공지능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학계나 산업적으로 이미 검증이 다 끝났고 강한 인공지능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현재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할리우드에서 보는 그런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그런 건 도대체 무엇인가요? 저희들은 참 어이없어 합니다. 왜냐면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럼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그 어디에서든 우리 인공지능을 쓰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말하는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럼 약한 인공지능은 무엇이냐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한 인공지능은 제가 불가능하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여태까지 나온 방법은 뭐냐? 사람을 쪼개자. 사람은 시각이 있죠. 음성이 있죠. 그리고 언어 지능이 있습니다. 시각, 음성, 언어.
그 다음에 사고, 총 4가지의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쪼개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해가지고 보시면은 시각, 대화랑 다이어너 처리는 언어지능이죠. 그 다음에 음성, 사고, 사람을 터미네이터처럼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쪼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 쪼개서 개별적인 기능으로 나타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시각을 보면은 저희가 얼굴을 추적하는 기능, 도로상에서 객체를 인식하는 기능, 저희 눈이 실제로 다양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하는 겁니다. 음성 같은 경우에 보면 음성 정제, 화자 인증, 누가 뭘 말했는지, 아, A라는 사람이 얘기했구나, B라는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구나. 저희가 귀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이런 음성을 분리하는 기능, 이 기능들을 다 하나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기능으로서의 인공지능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1950년대, 60년대 때부터 강한 인공지능이 실패하면서 몇십 년 동안 발전해온 방법은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유명히 알고 있죠. 팝하고 알파고 이런 것들은 그럼 뭡니까? 다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저희가 이세돌 이겼던 알파고 있죠. 걔가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바둑을 두는 거. 그거 하나만 하는 겁니다. 인간처럼 통체적인 걸 하지 않고 딱 하나만. 그렇게 현재 인공지능이 시장에서 포진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인공지능을 다 쪼갰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걸 다시 결합하는 겁니다. 저희가 구글의 인공지능 스피커, 카카오 스피커 이런 거 이제 들어가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내일 아침 날씨는 어때? 하면은 먼저 사람의 귀에 해당하는 음성 인식이 이걸 텍스트로 전환합니다. 그 텍스트로 전환한 거를 언어지능인 챗봇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리된 거를 다시 음성지능이 음성으로 바꿉니다. 이 개별 하나의 기능을 다시 재결합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듭니다. 저희가 현재 인공지능 스피커, 자율주행, 얼굴 인식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은 사실은 이렇게 세분화되고 쪼개진 기능들의 결합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 사실 이제 이게 인공지능의 가장 로우 레벨 서비스적으로 로우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기업들이 가장 집중하는 거는 이 개별 기능 하나를 엄청난 수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구글 스피커가 있죠. 몇 년 전까지는 상용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글 스피커가 음성 인식하는 게 정확도가 95%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맨 하나의 서비스죠. 음성 인식. 그게 95%밖에 안 돼서 95%라는 이직률이 상당히 저조한 이직률입니다. 어떤 수준이냐면 이 서비스는 할 수 없다. 근데 몇 년 전에 구글이 그거를 95%에서 9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좀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대대로 마케팅도 하고. 실제로 구글이나 네이버부터 해가지고 저희 같은 인공지능 기업도 이러한 개별 인공지능 하나하나를 일반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가 이걸 다시 엮어서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면은 더 하나하나의 기능들은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탄생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좀 간단히 드릴 텐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정의가 넓습니다. 이제 아래 그림 보시면 제가 1950년대부터 해서 2040년까지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요. 실제로 1950년대에는 인공지능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야? 라고 불렀을 수준의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현재 되게 이제 재밌는 정의가 있는데요. 인공은 사람의 힘으로 어떤 물체에 관해서 가공하거나 작용하는 것. 지능, 인간의 인식 판단 추론 문제 해결. 그럼 인공지능이 무엇이냐? 그냥 인간처럼 작동하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 같은 것도 있잖아요. 1950년대 기준으로는 그것도 인공지능이긴 합니다. 사람처럼 작용하니까 그때 기준으로.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도 옛날부터 있었고 사람처럼 작용하면 인공지능이 있네. 또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대신에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다른 점이 전혀 없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슈가 되었느냐는 바로 이제 딥러닝인데요. 1950년대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그냥 인공지능 있죠. 그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게 뭐냐? 기계가 학습하는 거죠. 기계가 학습하는데 그 안에 또 딥러닝이 있어요. 저희가 현재 이제 요즘 카카오 브레인이나 구글이나 우리가 정말 신세계가 열렸다 하는 건 사실은 다 딥러닝 기반입니다. 일반 머신러닝 다른 거는 그냥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컨셉이 좀 많고요. 실제로 진짜로 인공지능이라고 불리고 학회나 업계나 산업에서 정말로 대단하다고 박수를 받는 것들은 다 딥러닝 기반입니다. 근데 좀 차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머신러닝은 하나의 방식입니다. 근데 딥러닝은 완전한 이제 인간처럼 학습하는 기술이거든요. 이제 아래를 보시게 되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는 간단해요. 저 사진을 보고, 저 남자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마크라는 사람인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클래식 머신러닝에서는 얼굴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막 수학적인 기호를 곱합니다. 막 변수도 넣고 함수 넣고 그 다음에 막 알고리즘을 또 넣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마크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도 기존의 컴퓨터가 못했던 걸 하는 거죠. 근데 딥러닝은 그냥 자기가 다 해요. 딥러닝은 그냥 저 뉴럴 네트워크, 인공지능 신경망이란 것만 넣어서 돌리면 자기가 다 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 마크네. 사람이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뭔가 개발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엔드 투 엔드, 처음부터 끝까지 인공지능이 다 해준다 해서 엔드 투 엔드입니다. 엔드 투 엔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접했던 많은 인공지능들은 사람이 일일이 건드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저렇게 뉴럴 네트워크 하나만 넣으면 뭔가를 작동하는 엔드 투 엔드 인공지능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빠르기도 하고 좀 어려워하시는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재밌는 컨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은 사실은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거죠. 인간의 두뇌는 이제 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뉴런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신생아 때의 뉴런의 개수랑 성인의 뉴런의 개수가 별 차이가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니까 뉴런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신생아 때는 뉴런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연결이 안 된 상태였다가 우리가 하나씩 학습하면서 얘네들이 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 이게 실제 사람의 뉴런입니다. 저 뉴런들이 전자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 전자 신호를 받아서 다음 뉴런한테 넘기고 그 뉴런이 또 다음 뉴런한테 넘기고 이렇게 뇌가 하나의 전자 신호를 뉴런들끼리 주고받고 팽팽하면서 사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제 컴퓨터적으로 이제 한 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먼저 가장 간단하세요. 지금 컴퓨터도 사실은 되게 심플하죠.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줬다 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줬다 폈다 하는 건 되게 심플합니다. 내 뇌에서 전기 신호가 가서 신경망을 타고 내 손으로 가서 움직인다. 사람은 사실은 하나의 전기 신호로 작동을 하죠. 컴퓨터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게 저희가 줌으로 만나고 얘기하는 게 0과 1의 복합체에 불과한 거죠. 이 모든 게 사실은 전기 신호에 불과한 겁니다.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지능이 작동하는 그거를 모방한 겁니다. 전기 신호학적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제 마우스가 보이시겠죠? 이렇게 1, 2, 3, 4, 5 여러 개 돌기에서 값을 받아서 전기 신호를 다음으로 넘깁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1, 2, 3, 4, 5, 6 여러 개의 전기 신호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 뉴런이 작동하는 걸 모방한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별게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적으로 얘 전기신호 보내는 거를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니까 다르더라 라는 게 현재 인공지능의 수준입니다. 다르더라는 게 너무 되게 저급의 언어 같네요. 실제로 약간 혁명 수준의 뭔가 발생했더라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딥러닝은 뭐냐? 제가 이게 사람의 뉴런을 복붙한 거라 했죠. 이 뉴런이 지금 되게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에 머신러닝 있죠? 근데 여기에 레이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레이어가 많아지면 이게 깊해진다 해서 딥러닝인 겁니다. 자, 이 뉴런의 깊이가 뉴런이 하나면은 머신러닝인 거고 뉴런이 복합적으로 계속 얽혀서 깊해지면은 그게 딥러닝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인간의 뉴런을 똑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수준의 컴퓨팅 파워가 요구가 됩니다. 우리가 머신러닝 돌리는데 서버가 구글, 저희는 이제 좀 돈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구글, 삼성, 네이버 서버만 몇백억이에요. 몇천억. 이거를 학습을 돌리는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그만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이라 하죠.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이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투입시켜서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를 넣으면 애들이 하면서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인간아, 네가 더 이상 손댈 필요는 없어. 내가 학습을 해서 깨달았으니 이 사람은 마크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투엔드의 자동화가 구현이 된 겁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은 이제 학습도 사실 한 종류가 있는 건 아닌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이라고 해서 간단해요. 그냥 사람이 알려주는 거. 그냥 컴퓨터한테 이렇게 이건 이거야. A는 B야. C는 A야.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비지도학습은 안 알려줘도 얘가 네가 이런 걸 알려줬는데 내가 판단하기에 이런 거 같아. 라고 하는 거고요. 강화학습은 보상과 처벌을 주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 있죠? 알파고가 강화학습입니다. 알파고가 그냥 바둑을 둬요. 그리고 끝날 때쯤에 이겼어요. 그러면은 잘했어 하고 상을 주고 끝날 때 졌어요 하면 벌을 주는 겁니다. 얘가 몇백 번, 몇천 번, 몇천만 번 이거를 반복하면서 상을 받는 게 어떤 경우인지를 학습하는 겁니다. 단순히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이 아니고 몇천만 번 정도는 더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강화학습보다는 저희는 지도학습을 많이 쓰는 형태고요. 비지도학습은 좀 추천 쪽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따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신경망이죠. 그리고 데이터는 신경망에 들어갈 데이터죠. 자, 근데 빅데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정말 심플해요. 정말로 빅데이터니까요. 저희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데 1000개, 10,000개가 아니에요. 몇만 개,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다양한 수준의 데이터. 그래서 실제로 빅데이터가 불가능했으면 인공지능도 사실은 불가능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나 해가지고 막 일반 기업들이 막 우리 데이터를 여태까지 모아왔어요. 막 이게 드디어 공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몇십 년부터 모아왔어요, 얘네들이. 그 사용자의 몇백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 모델들인 겁니다. 구글이 제시하는 거, 애플의 시리 같은 거, 이 모든 게 접니다. 네, 그러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계속 잘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실제로 산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저희 솔루션 서비스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인공지능을 이렇게 쓴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녹취록을 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말하는 걸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화자를 분리해서 이제 음성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미 상당수의 금융권이나 보험권에서 쓰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근래에 네이버나 갑자기 카카오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열심히 광고를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챗봇 시스템, 이거는 꽤 유명하시죠? 챗봇은 저희가 실제로 하나은행 챗봇 같은 거는 이제 여러 개를 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 영상물 식별. 실제로 유튜브에 저작권에 이제 침해하는 여러 가지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대화를 인식한다든지 그 영상에 있는 로고를 인식한다든지 얼굴, 자막, 물체, 글씨 이런 거를 인식을 해서 아, 이 영상은 불법물이야 라고 이제 거르는 하나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한국 저작권보호원에서 사용된 거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옛날에 이제 유튜브에 불법 영상이 많았는데 이게 실제로 도입이 돼서 좀 일을 하긴 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게. 그 다음에 교통 시스템입니다. 저희 사실은 CCTV는 이미 널리 서울시나 어디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CCTV에 인공지능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검출, 차 검출, 번호판 검출 해가지고 과태료 발급하고 뭐 이런저런 거 다 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스마트 시티 해가지고 서울시에 이게 도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저희가 이제 고지서가 날아가게 이제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CCTV의 결합인데요. CCTV에 이제 저희가 공항에서 이제 출입국 할 때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거를 이제 CCTV에 들어오는 영상으로 이제 판독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인천공항에 해가지고 자동화를 이제 시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모니터링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거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자동화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장 내세우는 것 중 하나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포스코에 저희가 이제 AI 기반으로 최적화하는 거를 이제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정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최적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TTS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KBS 해가지고 긴급 재난방송이나 뉴스방송, 교통정보 이미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제 트위치 같은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플랫폼에 이제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이 뱅킹이라고 해서 저희 하나은행에 들어가는 하이 뱅킹이 있습니다. 그게 챗봇이 이제 저희 챗봇이고요.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이게 매출이 좋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텍스트, 음성, 시각 챗봇도 하고 음성도 하고 그 다음에 화폐나 고지서 찍으면은 자동으로 인식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은행 이제 하이뱅킹의 챗봇이랑 타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음성보 완전 판매 모니터링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상담사분들이 자동화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또 상담사랑 이제 일반 인공지능이랑 결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는 한번 그 선생님께 공유를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끝나고 이 단톡방에 한 번 더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녹화가 안 되면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기록이 남았다 보니까 제가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포스코라고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인공지능이라는 건 되게 심플합니다. 사람의 뉴런, 사람의 뇌 구조를 그냥 복붙한 거죠. 전자신호를. 도대체 그게 어떻게 일반 소프트웨어보다 더 낫냐. 결국에는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규칙이고 수학이고 전자신호에 불과한데 도대체 왜 일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랑 인공지능은 뭔 차이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도 그 원인을 제대로 모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어떤 상태냐면 에디슨이 전구를 막 발명했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해요. 불이 들어와. 근데 얘가 왜 불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런 단계입니다. 일반 컴퓨터가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하니까
다른 세상이에요. 근데 왜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현재 인공지능의 단계입니다. 그 재밌는 예로 포스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잘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을 최적화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포스코는 이제 철을 만드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을 가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온도가 뜨겁죠. 그 온도가 가라앉을 때 그 적정선 최적의 상태에서 철을 가공을 해야지 손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못하면은 철의 가치가 확 낮아져서 이제 손해로 발생을 하죠. 그래서 포스코가 이 문제를 열심히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이제 포스코 옛날부터 있던 기업이니까 원래는 이제 그거를 이제 몇십 년 동안 하신 전문가분이 장인이시죠. 그분이 그거를 보다가 얘가 점점 식다가 이제 가공해야 된다 하고 시그널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딱 해가지고 철을 가공을 하죠. 근데 포스코는 그거를 자동화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철 가공하는데 센서를 엄청 붙입니다. 뭐 열감지 센서, 온도 센서, 시각 센서, 뭐 습도 수백 개를 붙여놔요. 단순하게 그냥 통계적인 기법 때려서 이렇게 하면은 그 철이 언제 최적의 상태인지 언제 가공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시도를 수차례 했어요. 센서를 몇백 개를 붙여서. 그런데 안 됐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센서가 몇백 개 달려있는데도 그 장인분이 아직도 앉아 있어서 지금이야 라를 외치면 이제 사람들이 가서 철을 가공을 하죠. 근데 이제 포스코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다가 투덜투덜 하다가 저희 마인드를 해봤어요. 인공지능이 있다고 하니 그거를 한번 써보려 한다. 뭐 될지 안 될지는 우리도 모르겠지만 뭐 시도는 해봐야지 라는 거였죠. 근데 인공지능으로 하니까 이게 되더라. 그럼 이제 여기서 퀘스천 마크예요. 도대체 왜 인공지능으로 하니까 되니? 인 거예요. 재밌는 건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인공지능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일반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사람의 기능을 복사하는 거죠. 사람이 계산하는 걸 엑셀이 대신해주고 사람이 글씨 쓰는 거를 타이핑이 대신해주고 인공지능이 뉴럴 네트워크 구조로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서 사람의 직관이라는 것도 같이 학습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그 앉아있는 장인이 철이 언제 가공화가 최적화됐냐라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 통계적인 그런 일반적인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30년 동안 습득하고 체득해온 노하우, 직관이었다는 거죠. 그 직관을 일반 센서나 통계적인 것들이 모방을 할 수 없어서 그 일반적인 통계적인 거나 센서를 돌리는 수학적인 공식들이 실패했던 거죠. 근데 그 수천만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하니까 그 장인의 직관을 모방하더라. 라는 게 사실은 좀 재밌는 결론이었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은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구조로 정말 좀 재밌게 얘기하자면 사람의 직관을 모방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재밌게 드신 예시가 그겁니다. 자동차 정비공이 엄청나게 20, 30년 하면은 엔진 소리만 들려도 뭐가 문제인지 안다고 하죠. 그러면 재밌어요. 그 엔진 소리들을 종합을 해서 이 엔진 소리는 바퀴의 문제야. 이 엔진 소리는 뭐의 문제야. 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학습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인공지능이 엔진의 소리만 들어도 이게 문제다 라고 하지 않겠냐. 실제로 그렇게 학습시키면 그렇게 작동할 겁니다. 이제 아직까지 그런 시도를 해보신 적은 국내 나라에서 아직 없으시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PPT에는 이제 재미없는 텍스트만 더 이렇게 있을 뿐인데 되게 재밌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직관을 모방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이 기존의 컴퓨터가 프로그래밍 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들을 한다. 라는 논리가 이제 성립되는 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산업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이냐? 이제 왜 인공지능을 어떻게 산업에 파느냐? 인공지능도 결국에는 기계지 않습니까? 사람의 직관을 모방하는 기계. 근데 기계를 우리가 왜 쓰냐?
기계를 쓰는 이유는 가장 단순합니다. 자동화죠. 옛날에는 격리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엑셀이라는 게 나오면서 격리가 10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그 1명이 엑셀이라는 자동화 툴을 통해서 격리 10명분의 1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엑셀 같은 경우는 단순 노동이었죠. 근데 인공지능은 이제 직관을 모방하는 수준의 좀 중급에서 고급 노동인 겁니다. 그 중급에서 고급 노동이 자동화되는 겁니다. 산업 현장에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좀 슬프긴 하지만 그 장인분이 곧 대체가 되시는 거고요. 그렇게 산업 현장에서 자동화의 의미로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음성봇 완전 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라는 걸 이제 좌표를 띄워놨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건 좀 단순합니다. 저희가 보험에 가입하면은 한 번 더 그 보험권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 여기 날인하셨어요? 이런 약관 다 들으셨어요? 이거 하셨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확인받는 전화를 합니다. 이게 심플한 전화예요. 그냥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만 한 건데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치예요. 실제 산업 현장의 수치예요. 일반 상담원 인간보다 10배 이상 성공률이 있어요. 왜냐면 얘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전화를 돌려드니까. 그걸 또 사람의 목소리로 고객한테 네 아니요 이렇게 해서 유도하니까. 얘도 똑같죠. 상담사가 일반적인 기계는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말을 하고 사람처럼 확인을 해서 자동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쪽이 사실 가장 먼저 자동화가 되고 좀 슬픈 얘기긴 한데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일반 상담원의 10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사업적으로 파고들자면 콜센터에 사람 한 명의 인건비가 2,500, 한 달에 250만 원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1년에 3천만 원이죠. 거기다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사람 한 명을 고용하는데 3,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얘가 사람의 10명어치를 한댔죠. 이 인공지능 하나가 사람 10명, 3.6억 원 어치를 합니다. 이 인공지능의 시장 가격은 1억 5천에서 2억이에요. 그러니까 2억짜리를 사면은 3.6억을 절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권이나 보험권 그리고 대기업, 중견기업이 가장 먼저 이걸 도입을 합니다. 좀 사업된 내용까지 좀 많이 가긴 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저희가 가장 재밌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제 강의 제목이 그거였죠. 인공지능 시대에 코딩을 할 것인가, 해링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사실 강의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인공지능 시장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현실적인 질문이죠. 단순 노동, 중급 노동, 고급 노동이 자동화되고 있는 시대죠. 일반 식당에 가도 인공지능이 아닌 키오스크가 이미 다 있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언택트, 비대면 해가지고 이게 더 가속화됐고요. 그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슈입니다. 이제 IT 회사, 인공지능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인공지능 회사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IT 회사, 인공지능 회사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이제 구성원의 기준인데요. 프로그래머, 기술자,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상담사, 관리자,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제 역할은 저기 상담사, 컨설턴트, 기획자, 그 다음에 기타, 관리자. 하나, 둘, 셋, 넷. 제가 이거를 4개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을 가다 보니까. 나머지는 이제 프로그래머, 기술자, 개발자는 공학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디자이너는 이제 예술적 영역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생각보다 절반 정도가 비개발자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라는 거죠. 좀 이거는 예외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런 데는 너무 IT 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좀 이 개발자의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자 못지않게 다른 직군들도 많다 이거죠. 그럼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개발이라는 건 사실은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 쓰시죠? 카카오톡 쓰시고 막 배달민족도 쓰시고 다양한 앱을 쓰시고. 근데 카카오톡 쓰면서 불편한데? 이거 좀 귀찮다. 라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기획자가 있고 좋은 관리자가 있습니다. 개발은 하나의 툴에 불과한 겁니다. 그 툴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는 기획자랑 관리자가 정해야 해야 됩니다. 저도 좀 초조함을 많이 가졌죠. 제가 개발자가 아니니까 개발을 살짝 합니다. 근데 개발자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숙련된 개발자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20년 된 개발자분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개발자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20년 됐는데 카카오톡을 내가 못 만들 것 같아. 본인도 카카오톡을 만들 수 있어요. 개발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분 기준. 근데 카카오톡이 4천만이 쓰는 서비스, 하나도 안 불편한 서비스가 되는 거는 개발자의 영역이 아닐 거예요. 그거는 기획자와 관리자와 기타 타인들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못 하신다고 안 하신다고 너무 초조해 하실 건 없으세요. 왜냐면은 절반 정도는 비개발 직분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개발자들이 있고 비개발자들이 있고 그럼 이 사람들 소통이 안 될 텐데? 맞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맨날 싸워요. 그래서 이제 연차가 높은 일을 잘하는 개발자나 일을 잘하는 기획자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기획자. 문서를 잘 만드는 기획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사실 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양 비개발과 개발을 이해하고 이것을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능력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제 저희 외신대학교에서 리터러시라는 이제 개념을 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인공지능 기업에 근무하면서 그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교육으로 접목하고 싶다라는 거를 들은 게 외신대뿐만 아니에요. 이미 상당수의 교육기관에서 이걸 리터러시 개념을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개발 배우는 거 6개월 그냥 학원 다니면은 기본적인 컨셉은 압니다. 하지만 이 둘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거는 또 다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진짜 실력자는 이 둘을 이해하는 사람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개발자들이랑 비개발자들이 있는 회사에 인공지능 하는 사람하고 데이터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인공지능 AI 사이언티스트라고 하죠. 여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결합된 회사가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저희 마인드랩 같은 회사죠. 그래서 생각보다 일반적인 IT 회사랑 일반 인공지능 회사랑 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전문 직군의 비중이 다를 뿐이죠. 저희는 인공지능이랑 데이터 쪽이 저희 회사의 60% 정도 되세요. 이쪽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그 정도로 이제 많죠. 근데 여기서 더 이제 귀찮아지는 건 이제 개발과 비개발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데이터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소통이 안 돼요. 인공지능 하는 사람, 개발하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 셋이 소통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오래 하시고 전문가가 되시면은 이거를 브릿지 역할을 사실 합니다. 어느 순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컨셉이 리터러시긴 합니다. 근데 리터러시라는 게 되게 좀 이제 나중에 큰 사람이 됐을 때 내가 인공지능 연구자, 개발자, 기획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을 때 이제 좀 그 빛을 발하긴 하는데 그 소양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낮아졌습니다. 곧 있으면은 제가 맨 첫 번째 말씀드렸죠. AI first, AI everywhere. 모든 곳에 인공지능이 도입된다는 건 그만큼 접근하기 쉬워지고 그만큼 쓰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좀 생각보다 높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PPT나 엑셀 하시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뭐 개념을 아는 거, 코드를 살짝 보는 거,
그 데이터베이스가 뭐고 개발이 뭔지 그거를 큰 개념에서 컨셉적으로 아는 거. 이게 기본 역량으로 요구되기 시작을 합니다. PPT나 엑셀 하는 것처럼.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 연구를 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인공지능 연구를 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쓸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좀 더 이제 이 얘기를 했으니까 나오는 게 3년 전까지였을 거예요. 인공지능만 쓰면 돈이 된다는 게 그렇게 생각했던 게 그때 투자하고 그때 막 별의별 짓 하고 5년에서 3년 전이죠. 다 투자자를 돈 다 날리고 막 다 깨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돈이 안 된다는 게 1년 그리고 좀 올해서 2년 전에 이미 좀 이렇게 서서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저희가 요즘에 이제 또 주가가 좀 주식이 좀 이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인공지능으로 상장했던 기업들이 매출을 내지 못하고 시장에서 생각보다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면서 왜냐하면 주식은 매출이니까 그러면서 인공지능 업계에 대한 그 시선이 거품이 많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깨질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하겠다는 회사는 너무 많아요. 그냥 솔직히 하면 돈이 안 되는 걸 하겠다는 회사가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새로우니까 이게 혁신이니까 돈은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더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이미 많아요. 돈만 있으면 인공지능 해줄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된 인공지능 기업이 990개입니다. 국내 이 작은 땅덩이에 인공지능 한다는 회사가 990개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좀 현실적인 시장에서의 조언은 인공지능을 코딩을 하지 마시고 인공지능을 쓰는 법을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18분이고 제 강의는 사실 여기까지고요. 오늘 좀 사실 50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기회에 또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